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학을 어떻게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그 대학 입시에서 수학 1등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만약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길러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1등급을 꼭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런 것들 중에 우리 아이가 하나라도 적용을 할 수 있거나 잘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시는 것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강조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입니다. 이 어떠한 공부 학습에 있어서도 메타인지가 되는 아이와 아닌 아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맞췄는지 모르는데 그냥 적절하게 맞췄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객관식 같은 문제의 점수만을 계속 보면서 커가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 스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셔가지고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메타인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제 좀 강조를 한 것 중에는 타이머를 활용하셔라.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결과치를 보시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가 뭔가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틀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칭찬해 줬어요. 이것을 너가 모르고 갈 수 있었는데 이걸 틀렸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 너무 기쁜 일이다. 나중에 진짜 시험을 위해서는 너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적이나 점수 100점을 못 맞아서 엄마한테 좀 혼날 것 같거나 아니면 조금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게 부모님들이 틀린 것도 기뻐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점수에 연연하다 보면 답지를 베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잘 몰라도 찍어서 맞았으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이 점수가 맞았으면 그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점수가 맞았다면 그 갭 차이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학원이나 뭐 그런 과외를 했는데 그 방식이 나랑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하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이게 몰랐던 건데 알았다고 착각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와 대화를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메타인지라는 게 공부하는 스타일,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라던가 나에게 맞는 레벨, 이런 거를 다 파악하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는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분량이 늘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파트는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좀 명확하게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문제집 항상 딱 신학기에 앞에 페이지에 막 열심히 계속 하는 것들이 내가 그만큼 제대로 안 했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확신이 없으면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되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한 문제 한 문제 그 단원을 내가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그리고 뭐 A레벨도 있고 B레벨, C레벨이 있을 때 나는 A레벨은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 C레벨에서 이걸 해야 돼라는 게 메타인지가 된 친구들은 시간 효율이 확실히 되거든요. 아니면 나는 지금 C레벨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A레벨을 2번, 3번 돌려서 공부해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C레벨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되지도 않는 C레벨을 붙잡고 공부는 되게 오래 해서 열심히 하고 힘든데 성적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선행을 하거나 막 사고력 수학을 배워야 무언가를 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어렸을 때 엄마와의 좀 교감이 있을 때
그런 정말 소소하게 말씀드렸던 뭐 타이머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문제를 틀렸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을 때 너는 뭐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어? 아니면 왜 이건 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그냥 정말 사소한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자기의 레벨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메타인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특히 1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요,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문제를 백지를 주거나 아니면 말로 나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풀이를 연습하는 과정들이 잘 되어 있는 아이, 그래서 어떠한 그 단원에서 문제를 제시했을 때 보기가 없어도 명확하게 풀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이들이 1등급을 받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요,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굳이 그 쓸 시간도 필요 없다라는 메타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것을 좀 잘못 알고 너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이거 다 써야 된대더라. 너 틀린 거 어떻게 할 거야?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된대.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이 아이의 현재 능력과 그리고 이 방법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지에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틀린 것을 내가 풀 수 있는지 다시 못 푸는지를 또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보통 차이를 보면 2등급까지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한 실수도 있고요.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실 1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를 확실히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 그게 1등급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연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고등학생임에도 상관없이 연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부족하면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 알고 연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사실 그 성적이 어떤 입시에 크게 반영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에 연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사실 100점 맞는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많이 무너져요. 쉽지 않습니다. 이 구멍이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가 틀린 거 또 맞겠지라는 또 굉장히 그냥 긍정 마인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틀리고 언젠간 맞겠지. 또 한 번 맞으면 맞았어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그런 태도가 결국에 내가 1등급을 아쉽게 못 받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실수를 매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는 건데 그냥 실수한 거거나 실수가 잦은 아이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데 실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헷갈릴 것 같거든요. 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실력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 메타인지죠. 이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건 너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걸 계속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겠니? 시험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거나 이러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검토할 시간이 있어도 다시 검토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가 실수하는 유형의 문제들은 분명히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냐.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아니면 계산의 실수가 있으면 어쨌든 문제를 풀 때 그 풀이 과정을 썼을 때 그럼 마지막 계산들은 무조건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은 이번 단원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결국에 그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터득하냐, 나에게 맞는 게 정확하게 있느냐가 공부의 효율성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같은 시간 안에서도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는데 그 효율성이 없으면 수면이 패턴이 깨지고 그럼 결국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지쳐서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성실함도 태도도 갖춰 있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1시간을 해도 100문제를 예를 들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효율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10시간을 했는데 50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교 가면 점점 어려워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 효율성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내가 암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암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나만의 방식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중학교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실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IQ와 성실함을 항상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진짜 성실한데 머리가 좀 나빠서 너무 안타까워.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핑곗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을 때 봐봐, 나는 성실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그랬잖아. 나는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나도 성실한 거 못하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나요. 또 되게 성실한데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 힘든 어떤 순간에 그 부모님의 말씀, 어떤 어른이 해준 그 말씀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라는 그 정말 좋은 핑곗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 진짜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그걸 좀 이렇게 시나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티나지 않게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학원을 이끄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진짜 학원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꾸기도 해요. 이 학원에서 이 타입이 이 단원에는 필요하고 이번에 중간고사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방학 때는 여기에서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곳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나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를 고등학교 정도가 됐을 때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강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좀 봤는데 학군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방학 때 한 달, 두 달만 이 선생님의 대치동의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싶다. 그래서 굳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 먼 곳에 막 1시간 반씩 그러면 왕복이 거의 3시간인데 그걸 움직여서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원해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1년, 2년을 계속 매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방학 때 간다고 하면 무조건 지지해주고 보내주셔라. 왜냐면 엄마들이 생각하기엔 그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라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 시간이 되게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 지하철에서의 시간이 그냥 허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면 차라리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단어를 외운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그 시간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런 걱정보다는 그렇게 먼저 이걸 보내달라고 하는 친구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활용을 잘 하는 아이들은 또 추가적으로 본인의 순공시간, 본인의 공부 시간이 굉장히 메인이 되는 거예요. 학원을 의지해서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숙제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순공시간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요 파트에 이게 부족하면 잠깐 그 학원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더라도
그것 외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따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제 순공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중학교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아이에게 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이제 문제집을 같이 푼다거나 뭔가 학원에 다녀서 그 숙제하기 되게 벅차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아이가 너가 지금 이걸 배웠는데 이렇게 문제집도 풀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관련된 책을 한번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만의 뭔가 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학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등급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엄마도 아이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꼭 100점, 1등급이 최종의 목표라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그래도 이 중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같이 아이와 아이 마음도 알아주시고 상태도 잘 봐주시고 그 태도와 습관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늦지 않았으니 너무 당장의 성적보다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